아파트, 아파트.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의 입에서 이 단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빌보드 스타 브루노 마스마저도 중독됐다는 이 신곡의 정체는 다름 아닌 과거 윤수일 씨의 노래를 리뉴얼한 곡인데요.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긴 세월을 흘러왔잖아요. 그래 잊혀질만한데 다시 이렇게 재조명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참 제가 운 좋은 가수의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의 술자리 게임에서 시작된 글로벌 신드롬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노래가 가져온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최고 명문 음대에서 한 영국 여학생이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들어보시죠. 너를 기다리던 나의 아파트 으쌰라 으쌰 파티를 시작해볼까?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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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왕립음악원에서 음악 경영을 공부하고 있는 로즈마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제 실력으로는 연주자의 길을 걷기엔 부족하다 생각했어요. 다들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꿈은 있지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대신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음반 기획자의 꿈을 키워왔죠.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비틀즈나 퀸 같은 록 밴드들이 인기가 많았고 저 역시 그런 음악을 들으며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매주 일요일이면 클래식 음악이나 비틀즈의 음악을 듣곤 하셨는데 그게 제게는 자연스러운 음악적 DNA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K-팝에 빠져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다고 다들 아시아 음악에 빠져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시아 음악에는 소울이 없다고 생각했고 뭔가 가슴 깊이 울리는 그런 것들을 한국이나 일본 음악에선 찾을 수 없다고 믿었죠. 특히 중국 음악은 제 기준으로는 음악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인도 영화 음악도 성행하긴 했지만 제 기준으로는 조금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클래식과 모던락을 들으며 자란 제게는 아시아의 음악이 그저 소음처럼 들렸나 봐요. 그러나 음반 기획자를 꿈꾸는 제가 세계적인 트렌드를 무시할 순 없었죠. 워낙 친구들이 한국 음악에 미쳐 있으니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싶어 유튜브를 검색해봤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 아이돌 그룹의 무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벽한 군무와 가창력은 물론이고 무대 연출까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더라고요. 퍼포먼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 영상미는 마치 할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다음 영상을 누르고 있었고 어느새 K-팝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협업 앨범을 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수차례나 수상한 전설적인 아티스트였고 그의 히트곡 업타운 펑크는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4주 연속 1위를 차지했죠. Just the way you are, When I was your man 같은 곡들은 팝 음악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완벽한 곡이에요. 더구나 브루노 마스는 아무나와 작업할 수 없는 거장이었기에 그와 함께 작업한다는 건 굉장한 영광이나 다름없었죠. 그런 그가 K-팝 아이돌과 작업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게다가 먼저 로제에게 음반 협업을 제안했다는 그 점도 놀라웠죠. 그런데 동아리 친구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이제 브루노 마스가 로제 덕분에 더 유명해질 거야라며 농담을 하더라고요. 요즘 K-팝의 위상이 워낙 대단하니 그럴만도 했죠.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브루노 마스는 세계적인 팝스타인데 그런 말들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K-팝의 진정한 매력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학교의 아시아 음악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사건들을 겪게 되었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면서 동아리 인원도 꽤 많았어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쿠라라는 일본인 친구가 특히 눈에 띄었죠. 아시아 음악 동아리다 보니 당연히 K-팝을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쿠라는 한국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J-팝이나 영미권 음악만 고집스럽게 들었죠. 어느 날 동아리 모임이 끝나고 사쿠라에게 물어봤어요. 왜 한국 음악은 안 듣니? 그러자 사쿠라는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한국 음악은 정체성이 없는 음악이라고 말했어요. 서양 음악을 무작정 따라하면서 J-팝의 아이디어를 가져와 섞어놓은 짬뽕 음악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의아했습니다. 분명 한국 음악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사쿠라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문화는 원래 일본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역사적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1900년대 초반 한반도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날 가장 놀라웠던 건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다들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쿠라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우리 아라시도 브루노 마스와 작업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진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었죠. 알고 보니 4년 전 아라시가 무려 7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브루노 마스와 작업했다고 해요. 영어 앨범을 처음 시도했는데 결과는 처참했대요. 미국 차트 53위를 기록한 뒤 하루 만에 차트에서 사라졌고 영어 발음이 너무 어색해서 미국 팬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브루노 마스의 태도였어요. 아라시와의 작업에 대해 그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해요. 심지어 관련 질문만 나와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답변을 회피했대요. 지금의 로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누군가 그래서 잘 몰랐던 거구나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브루노 마스를 워낙 좋아해서 관련 인터뷰를 다 찾아보는 편인데 아라시와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답도 다 피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사쿠라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갑자기 브루노 마스가 이제는 한물간 가수 아니냐고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순간 동아리방이 조용해졌죠.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특히 올리비아가 보여준 영상이 인상적이었는데 로제가 생로랑 패션쇼 애프터 파티에서 찍은 거였어요. 세계적인 셀럽들과 함께 한국의 술자리 게임을 즐기고 있었죠. 아파트라는 게임을 하면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파트가 공개되자마자 일어난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순식간에 전 세계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했고 유튜브 조회수도 1억 뷰를 눈앞에 두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파트라는 한국식 발음을 그대로 살린 것이었어요. 동아리 친구들은 이제 한국에서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더니 이번엔 아파트 게임으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한다며 감탄했죠. 심지어 제나는 이거 보세요. 라며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는데 로제가 유명 잡지 채널에서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영상이었어요. 그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거기서도 아파트 게임하는 방법을 소개해줬더라고요. 결국 캐서린이 다음 주말에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고 모두들 한국식 술자리를 재현해보기로 했어요. 런던 시내에 한국 마트도 있다고 하니 꼭 소주도 사서 진정한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자면서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전통 있는 영국 음악을 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술자리 게임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그 다음날 벌어질 줄 저는 꿈에도 몰랐답니다. 저는 파티 준비를 위해 런던 시내의 아시아마트로 향했어요.
사실 그전까지 아시아마트란 곳에 가본 적이 없었죠. 우리 동네의 마크스 앤 스펜서나 테스코 같은 평범한 마트만 다녔거든요. 하지만 그곳은 제가 알던 마트와는 전혀 달랐어요. 입구부터 뭔가 달랐죠. LED 간판이 번쩍이는 모습이 마치 작은 도쿄나 홍콩 같았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처음 보는 다양한 상품들이 가득했는데 특히 눈에 띈 건 한국 제품들이었어요. 과자부터 라면, 음료수까지. 포장지의 한글이 신기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었죠. 술 코너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소주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초록색 병이었지만 라벨이 전부 달랐고 심지어 우유팩처럼 생긴 것도 있었죠. 어떤 걸 골라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말을 걸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 학생처럼 보이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정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소주를 고르고 있는 모습이 재미있어 보였다며 웃었죠. 저는 친구들과 한국 술 문화를 체험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소주가 좋을지 조언을 구했죠. 그런데 정훈이가 한 말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소주가 꽤 독한 술이라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독하냐고 물었더니 소주는 도수가 17.5도나 된다는 거예요. 맥주의 5배나 되는 알코올 도수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나 틱톡에서 한국 사람들이 소주를 물 마시듯 마시는 영상만 보다가 이렇게 독한 술이라는 걸 알게 되니 더욱 충격적이었죠. 정훈이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의 소주는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면서 서울의 진로, 부산의 대선, 그리고 광주의 보혜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특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소주의 역사였어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탁주와 청주를 즐겨 마셨는데 고려 말에 몽골이 들어오면서 소주가 한반도에 전해졌다고 해요. 정훈이의 도움으로 초보자용 소주를 고르고 김치도 샀어요. 로제가 유튜브에서 김치볶음밥 만드는 걸 보고 영감을 받았거든요. 장바구니에 담긴 한국 제품들을 보면서 문득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삼성이나 LG 같은 브랜드가 사실은 한국 기업이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한국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새삼 신기했어요. 정훈이는 3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영국보다 훨씬 가난했다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없다고 자부심을 가득 담아 설명해 주었죠. 드디어 파티가 시작됐어요. 캐서린의 집은 전형적인 영국식 아파트였는데 그날만큼은 마치 서울의 한 가정집이 된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각자 준비해온 음식들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죠. 제가 가져온 김치와 소주를 보자 다들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말 놀라웠던 건 정훈이도 올리비아의 초대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 학교 AI 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대요. 잠시 휴학하고 한국에 다녀왔다가 다음 학기에 복학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아시아 음악 동아리에도 들어올 예정이라면서 오늘 한국 술문화 파티를 하는데 한국인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초대했다고 해요. 친구들은 정훈이를 보자마자 엄청난 관심을 보였어요. 모두들 정훈이를 둘러싸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죠. 특히 K-팝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정훈이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참을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캐서린이 이제 술게임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정훈이가 아파트 게임의 룰을 설명해 주었죠. 손을 차례로 얹어두고 층수를 부르다가 그 층수에 걸린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게임을 시작하자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제가 걸리는 거예요. 한 번 걸리면 소맥을 마셔야 했는데 연달아 3번이나 걸리고 말았어요. 그때 술 기운이 올랐는지 답답해져서 마당의 벤치에 나와 앉았죠. 시원한 밤 공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웨이청이라는 중국인 남학생이 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도 없고
조용한 성격이라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도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찾아온 게 의아했어요. 웨이청은 제 옆으로 살짝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술 기운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 저도 모르게 그대로 앉아 있었죠. 그러자 웨이청은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 왔다고 고백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제 습관들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는데 카페라테를 주문할 때 항상 샷을 추가한다는 것부터 피자에서 피망을 골라내는 습관까지 상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갑자기 웨이청이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학교에도 거액을 지불하고 입학했다면서 부모님이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신다고 자랑하듯 말했죠. 중국에 가면 평생 일하지 않고도 호의호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중국에서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이런 갑작스러운 제안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때 정훈이가 나타났어요. 웨이청은 제가 자신의 여자친구라며 빨리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죠. 정훈이는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표정이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웨이청에게 당장 손을 놓으라고 말했고 저를 잡아당겨 자신의 뒤로 숨겨주었죠. 상황은 점점 험악해졌어요. 웨이청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며 얼마면 꺼질 거냐고 물었죠. 정훈이는 그런 웨이청을 쳐다보지도 않고 제게 와서 괜찮은지 물었고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고 당장 웨이청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웨이청이 주먹을 휘두르자 정훈이는 그대로 맞아주면서 내가 먼저 때린 거고 이건 정당방위라고 말하더니 웨이청을 제압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정훈이는 저를 거실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앉히고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겪은 무서운 일을 잊을 수 있도록 화제를 돌렸어요. 정훈이는 제가 왜 아시아 음악 동아리에 들어왔는지 물었고 소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 아이돌 노래는 대부분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훈이는 이 노래만큼은 제가 절대 모를 거라며 웃었어요. 그가 들려준 노래는 기타 소리가 인상적인 포크송이었어요.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노래였는데 1980년대와 90년대를 대표하는 포크 가수라고 했죠. 서정적인 가사와 감미로운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특히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는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훈이는 대학로에 김광석 거리도 있고 그의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데이트 코스라고도 했어요. 한국에 이렇게 좋은 옛날 노래가 많으냐고 물었더니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죠. 산울림이나 들국화, 그리고 양희은 같은 뮤지션들의 음악도 있다고 얘기해 주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하나같이 주옥 같은 음악들이었어요. 한국 음악에는 소울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이 음악들은 어마어마했거든요. 클래식을 전공했던 제가 봐도 음악성이 너무나 뛰어났고 서정적인 가사는 제 마음을 울렸죠. 언어는 달라도 음악이 전하는 감동은 똑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도 저는 매일 아침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로 하루를 시작해요. 영어로 된 가사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그의 음악이 담고 있는 깊이를 하나씩 발견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멜로디가 좋아서 들었는데 이제는 그의 음악이 한국의 특별한 시대상을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훈이가 들려준 산울림의 안이 벌써도 제 플레이리스트에 단골이 됐죠.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제가 보기에도 그들의 음악성은 정말 대단해요. 특히 기타 연주는 제가 좋아하는 에릭 클랩튼의 곡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요. 양희은의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는 문득 우리 엄마가 생각났어요. 언어는 달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노래는 세계 어디서나 같은가 봐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려고 노력했죠. 발음이 서툴러서 정훈이가 웃었지만요. 들국화의 음악은 또 어떻고요. 행진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정훈이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음악이 단순한 예술을 넘어 시대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지금의 K-팝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음악에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K-팝의 성공도 이해가 돼요. 이런 훌륭한 선배 뮤지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BTS나 블랙핑크가 있는 거겠죠. 정훈이 말대로 한국의 대중음악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 그게 바로 한국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정훈이가 이날치 밴드라는 그룹을 소개해줬는데 이건 정말 신세계였어요. 전통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이라는데 처음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필 더 리덤 오브 코리어라는 한국관광공사 광고에 나온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이렇게 멋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요즘은 한국 인디밴드들의 음악도 찾아 듣고 있어요. 자이언티, 혁오, 새소년. 이런 밴드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K-팝 이면에 숨겨진 한국 음악의 다양성을 발견하고 있죠. 특히 혁오의 톰보이는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음악 경영을 공부하는 제가 보기에 한국의 음악 산업은 정말 대단해요. 아이돌 그룹의 완벽한 퍼포먼스, 인디밴드들의 실험 정신, 전통음악의 현대적 재해석.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세계 음악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영국 친구들이 저에게 한국 음악을 추천해달라고 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저는 늘 김광석부터 시작해요. K-팝의 화려함도 좋지만 한국 음악의 진정한 매력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깊이 있는 음악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정훈이와 함께 런던의 한 공연장에서 열린 한국 재즈 페스티벌에 다녀왔어요. 선배님들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였는데 객석이 가득 찼더라고요. K-팝을 넘어 이제는 한국의 모든 음악이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한국의 음악. 그건 마치 만화경을 보는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매력이 발견되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아름다움이 드러나죠. 이제 저는 이 음악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게 제 새로운 꿈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다양한 음악과 문화를 가질 수 있게 됐는지요. 정훈이는 한국의 독특한 역사와 발전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문화적인 발전이었어요. 전통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한국은 자신들만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탁월했죠. K-팝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섞을 줄 아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감각 덕분이라고 해요. 정훈이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갔어요. 브루노 마스가 왜 로제와 작업하고 싶어 했는지, 세계적인 스타들이 왜 K-팝에 열광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그들의 음악에는 단순한 퍼포먼스나 비주얼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 지점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죠. 처음에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정훈이. 그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 있는 행동이 자꾸 떠올랐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알게 된 것은 그 다음 날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정훈이는 저에게 한국의 문화를 하나씩 소개해주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한국의 문화대사가 된 것처럼요. 처음 데려간 곳은 런던 신사동에 있는 한인타운이었어요. 그곳은 제가 알던 차이나타운과는 완전히 달랐죠. 번화가의 LED 광고판에는 한글이 반짝였고 골목마다 한국 음식점과 카페들이 즐비했어요. 정훈이는 한국의 카페 문화를 설명해 주었어요. 영국에서는 티하우스가 전통이지만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카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본 카페들은 마치 작은 갤러리 같았어요. 인스타그램에서나 볼 법한 예쁜 디저트들, 신기한 모양의 라떼아트. 한국의 카페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닌 하나의 문화 공간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기술력이었어요. 정훈이가 자주 가는 카페는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게 디지털로 이루어졌죠. 이게 바로 한국이에요라고 정훈이가 말하더라고요. 기술과 문화의 완벽한 조화. 그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라고요. 길을 걷다가 코스메틱 숍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영국의 유명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최고급 화장품 브랜드들이 한국 브랜드들과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가격은 한국 제품이 더 비쌌어요. 정훈이는 이제 파리나 밀라노의 명품 매장에서도 한국 화장품을 찾는 게 흔한 일이 되었다고 해요. 점심으로 들어간 한식당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그릇 밑에 달린 QR코드로 핸드폰을 비추자 증강현실로 비빔밥 비비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음식점 하나에서도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항상 앞을 내다봐요. 정훈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실제로 거리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스마트 미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날씨는 물론 버스 도착 시간까지 알려주고 거리의 쓰레기통은 태양광으로 작동되는 자동 압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저녁에는 정훈이가 한강공원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도시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공원에서 사람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고 버스킹을 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강변의 밤 풍경이었죠. LED 조명으로 빛나는 다리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만드는 야경은 그 어떤 유럽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이게 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예요. 정훈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해졌죠. 정훈이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를 설명해 주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10년 걸려 이룰 변화를 한국은 2에서 3년 만에 이뤄내는 거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교육열이었어요. 정훈이가 보여준 통계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다고 해요. 심지어 영국의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보다 서울대학교 입학이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교육열이 결국 한국의 빠른 발전을 이끌어낸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우리 동아리 친구들이 왜 그렇게 한국 문화에 빠져 있는지 이해가 됐어요. K-팝이나 한식 같은 표면적인 문화를 넘어서 그 속에 담긴 한국인들의 열정과 혁신,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것이 바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매료시키는 진짜 매력이었던 거죠. 다음 날 정훈이가 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런던 공연 VIP석 티켓이었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들었거든요. 알고 보니 정훈이가 한국에서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로 상을 받았는데 그 상금으로 티켓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한글로 된 응원 피켓을 들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외국인들도 많았어요. 제가 처음 한국 문화를 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죠. 콘서트가 시작되고 아파트가 울려 퍼지자 공연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로제는 브루노 마스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무대를 장악했고 특히 한국의 술자리 게임을 관객들과 함께 하는 순간에는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하나의 축제가 펼쳐졌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한류는 세계인들이 함께 호흡하고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였던 거죠. K-팝,
K-드라마, K-뷰티. 이런 말들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정훈이가 저를 서프라이즈 파티가 준비된 곳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동아리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심지어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사쿠라도 와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아파트 게임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단순한 술 게임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되었죠. 영국의 전통 차 문화, 일본의 사케 문화, 중국의 바이주 문화.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훈이는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196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교육열과 도전 정신이었어요. 해방 직후 문맹률이 78%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한다는 게 놀라웠죠. 정훈이는 이게 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처음엔 그 말이 과장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런던 음대에서 음악 경영을 공부하는 제가 봐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정말 대단해요.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연, 세계 시장을 꿰뚫는 마케팅 전략.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책을 찾아 읽어보았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국가라고 해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게다가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정훈이가 보여준 서울의 야경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LED 조명으로 빛나는 한강의 다리들, 최첨단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스카이라인. 하지만 그 속에 고궁과 한옥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는 게 더욱 매력적이었죠.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그게 바로 한국이니까요. 이제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K-팝을 아이돌 음악에 그치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한국인들의 열정과 혁신,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문화적 결정체니까요. 소주나 한국의 술자리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오락과 음주 문화를 넘어선 소통과 공감의 장이죠. 저는 다음 학기부터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어요. 정훈이가 선생님이 되어준다고 했죠. 그리고 졸업하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인턴십을 할 계획도 세웠어요. 제 꿈이 조금씩 구체화되어 가는 게 느껴져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런던의 밤거리가 한층 다르게 보여요. 이제는 알겠어요. 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는지, 왜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건 바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실천력. 정훈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꿈꾸는 대로 이뤄지는 거예요. 처음엔 그저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분명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라도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그래요. 저희 영국도 언젠가는 우리만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정말 재밌게 듣지 않으셨나요? 런던 음대생 로즈마리는 K-팝 덕분에 새로운 깨달음과 사랑을 찾을 수 있었네요. 한국의 음악이 이렇게나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 저도 괜히 뿌듯해지는 기분입니다. 감동 코리아는 오늘 같은 감동적인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빌게요.